1786년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의 궁궐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해 5월 3일 왕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무뇨세자가 홍역을 앓기 시작했고 증상이 호전되는 듯하여 6일에는 의약청을 철수하기까지 했으나 10일부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11일 미시 오후 1시에서 3시에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무뇨세자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1782년 9월 7일 정조는 후궁 의빈성씨가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승지들과 각신들을 불러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며 이제야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나이 31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왕비 효의왕 후와의 사이에서는 자녀를 얻지 못했고 정조는 1778년 왕대비 정순왕후가 후궁 간택령을 내렸을 때 주상의 본래부터의 성념이 미천한 처지의 사람에게서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 정도로 여색을 멀리했던 군주였습니다. 1782년 11월 27일에는 원자의 호칭을 정했고 1783년 2월 19일에는 의빈성씨에게 정일품의 빈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1784년 7월 2일에는 원자를 세자로 책봉했는데 당시 무뇨세자의 나이는 만 22개월로 조선에서 이보다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사례는 3번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조는 이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어제이빈묘 지명에는 무뇨세자에 대한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자는 이미 2살 때 그를 깨우쳤다는 기록은 이 어린 왕세자가 얼마나 총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조는 이 아들이 훗날 훌륭한 군주가 되어 자신의 개혁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은 1786년 5월의 홍역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뇨세자의 장례는 1786년 윤 7월 19일 정조실록에 무뇨세자를 효창묘에다 장사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인을 하였는데 왕이 홍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양군 율목 동현제의 용산구 효창동에 조성된 효창묘는 정조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왕이 직접 궁궐 밖까지 나와 곡을 하며 전별한 것은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왕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뇨세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의빈성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의빈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애써 견뎠습니다. 정조와 왕실의 모든 이들은 의빈이 무사히 출산하여 다시 한번 왕실의 대를 이을 왕자를 낳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왕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제이빈묘 지명에 기록된 의빈의 마지막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의빈은 죽기 전날 저녁 옷깃을 여미고 눈물을 흘리며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왕손을 번성하는 소망이 정전효 의왕후에게 있지 아니하고 천신천한 신하에게 있는데 천신의 병이 깊어져 곧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걸맞지 않은 재앙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자주 정전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후사를 구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의빈은 마지막 순간까지 왕실의 후사를 걱정했습니다. 의빈은 마음이 약해서 칠정 마음의 병 증세가 있었는데 무뇨세자가 사망하자 중병에 걸렸습니다. 본궁으로 피접을 갔다가 증세가 조금 나아지자 다시 궁으로 돌아왔으나 1786년 9월 14일 미시에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사망했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어제 치제문에는 왕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너의 근본이 굳세어서 갖추고 이루어 빈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참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냈건만 내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또한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구절은 정조가 의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빈이 사망하자 정조는 병이 괴이하여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측은하다.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있으며 마음은 놀랄 것이 별로 없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 이후로는 나란 일을 더욱 기대할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여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왕실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이었습니다. 1786년 11월 20일 의빈 성씨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묻혔다는 실록의 기록처럼 정조는 의빈의 생전 소원대로 그녀를 무뇨세자의 묘소 가까이에 안장했습니다. 두 묘의 거리는 100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죽어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조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정조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빈의 흔적은 장차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질 것이다. 이 뛰어난 언행을 내가 글로 적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빈에게 한이 되고 무뇨세자에게도 한이 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어제이빈 묘지명, 어제이빈 치제문, 어제이빈 묘표 등 정조가 직접 쓴 여러 어제문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거듭 사용되었습니다. 왕이 후궁의 사후에 후궁을 기리는 글을 쓰면서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조선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786년 한 해 동안 정조는 유일한 아들 무뇨세자와 사랑하는 후궁 의빈 성씨,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까지 3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비 효의왕후는 정조와 세손 시절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궁중에는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실록에는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실의 대가 끊기면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실제로 의빈이 사망한 지 3개월 후 정순왕후는 의빈과 무뇨세자는 온갖 증세가 처음부터 괴이했는데 이는 은원군이 아들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독살했다고 주장하며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시금을 전폐하겠다는 엄문 교지를 내렸습니다. 왕실 내부의 암투와 의심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조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후궁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후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미모나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라 덕망과 지혜로 왕자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여인 말입니다. 정조 10년 무뇨세자와 의빈 성씨가 사망한 후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주변의 권고로 정조 11년 1787년 새로운 후궁이 궁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반남 박씨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궁은 여느 후궁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비극으로 얼룩진 1786년 정조의 궁궐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함과 현명함으로 무장한 한 여인이 조선 왕실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86년 의빈 성씨와 무뇨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궁궐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조는 이제 36. 왕실에는 후사가 없었고 왕비 효의왕후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후궁을 더 드리라고 권했지만 정조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정순왕후가 나섰습니다. 무뇨세자가 요절하고 의빈 성씨마저 죽자
후사를 근심하던 예순왕 대비 정순왕후의 명으로 간택령을 내려 후궁을 선발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궁은 승은이라 하여 왕이 총애하는 여인을 간단한 절차로 궁에 들이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787년 정조 11년 2월 8일 삼간택을 통해 정조의 후궁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간택이란 왕비나 세자빈을 뽑을 때 사용하는 정식 절차였습니다. 30명 안팎의 후보자 중 초간택에서 57명을 선발하고 재간택에서 3명을, 마지막으로 삼간택에서 1명을 결정했습니다. 후궁을 뽑는데 이러한 정식 간택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왕실이 이 여인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남 박씨 가문의 박준원과 원주원 씨의 셋째 딸로 태어난 박 씨는 1770년 영조 46년 5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비록 노론 명문가인 반남 박 씨였으나 직계 일가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고 박준원은 수빈 박 씨가 입궁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므로 유년 생활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왕실은 권세 있는 집안의 딸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잉태될 때 어머니 원부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큰 구슬을 받침에 그 광채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두 여형과 함께 있었는데 벼란간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뜰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두 여형은 놀라서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으나 수빈 박 씨는 조용히 걸어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니 모두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침착하고 담대한 성품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입궁 전 박 씨에게는 한 가지 사연이 전해집니다. 수빈 박 씨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혼례를 앞두고 있던 중 홍수로 집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지만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평옹주의 부마였던 박명원은 자신의 사촌 동생 딸을 염두에 두고 정조에게 후궁 간택을 추천했습니다. 박명원은 정조에게 허락받았지만 사촌 동생은 딸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후궁 간택에 반대했습니다. 이미 정조에게 자기 조카라고 말해놨기에 난감해하던 중 마침 홍수로 집안이 박살난 형제뻘 친척 박준원이 찾아왔고 그 딸이 단정하고 정숙해 보여서 후궁 간택에 추천했습니다. 박 씨는 재간택에서 차점을 차지하였다가 삼간택 때에 드디어 명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는 간택 과정에서 그녀의 자질이 점차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수빈 박 씨는 성격이 무던하고 외모가 수려하여 명문가의 숙녀다웠다고 합니다. 순조실록에선 온순하고 사려 깊은 인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787년 2월 11일 18살의 박 씨는 곧고 평화롭다는 의미의 수자를 받아 수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2일 그녀는 정조와 가례를 올렸습니다. 삼간택을 거쳐 간택된 수빈의 가례는 왕비의 가례에 준할 만큼 그 의장과 예식이 성대하였습니다. 이는 조선 후궁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 승은 후궁들과는 달리 수빈 박 씨는 처음부터 왕실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무렵 가순궁이라는 궁호를 받았으며 이후 비노인 수빈보다 궁호인 가순궁으로 더 많이 칭해졌습니다. 가순은 아름답고 순종한다는 뜻으로 그녀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박 씨를 후궁으로 책봉하는 교명문에서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약한 날을 맞아 왕대비께서 친히 가려서 후궁이 되게 하였으니 자손을 많이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명문은 수빈 박 씨의 입궁 목적이 명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의 대를 이을 책임을 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수빈의 처소는 특별했습니다. 수빈 박 씨의 처소는 창경궁 집복헌으로 숙종의 후궁 명빈 박 씨가 연령군을 낳은 곳이자 영조의 후궁 영빈 이 씨가 사도세자를 낳은 곳입니다.
영빈이 줄줄이 딸만 낳자 인원왕후가 집복헌으로 처소를 옮기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며 처소를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고 영빈이 처소를 옮긴 후 고명아들 사도세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수빈의 처소를 집복헌으로 한 것은 집복헌에서 영빈이 아들을 낳았듯 대를 잇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집복헌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을 모으는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왕실은 이 공간이 지닌 상징성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도세자라는 왕위 계승자가 태어났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빈에게 이곳을 하사한 것은 왕실 전체가 그녀에게 거는 염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빈의 입궁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입궁하고 첫 아이인 원자를 낳기까지 4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는 수빈 박씨가 입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의왕후가 임신을 한 것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1788년 궁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효의왕후가 마침내 왕자를 잉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정조는 기뻐했고 왕실 전체가 경사를 기다렸습니다. 산실청이 설치되었고 의녀들이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 출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사지만 이대로라면 존재감 없는 후궁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상상 임신으로 드러나 1788년 12월 30일 산실청이 철수되었습니다. 궁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의왕후의 실망은 컸고 정조 역시 깊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간 동안 수빈 박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효의왕후를 위로했고 왕비를 공경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89달 뒤인 약 9월경에 임신하여 다음해 1790년 음력 6월 18일 원자순조를 낳았습니다. 효의왕후의 임신이 상상 임신으로 밝혀진 후 약 9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수빈은 왕비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왕실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신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그녀의 임신은 왕실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4년의 기간 동안 수빈 박씨는 궁중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왕자를 낳은 뒤 왕자를 낳지 못하는 왕비를 위로하고 공경하니 온 궁중에 화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행실이 착하고 예절이 바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이 적으며 의복과 일상용품들을 극히 검소하게 하니 조야에서 현빈이라는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현빈이라는 칭호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중은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곳이었고 특히 후궁들 사이의 암투는 조선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빈 박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함 대신 검소함을, 권력 다툼 대신 화목을 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왕비 효의왕후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왕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 효의왕후를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순조 즉위 후에도 시할머니인 대왕대비 정순왕후, 시어머니 해경궁, 왕대비 효의왕후에게 하루 3차례 문안하였습니다. 아랫사람을 인자하면서도 위엄있게 이끌었고 복식과 그릇은 진귀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평상시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왕실의 어른들도 수빈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당시에 박준원을 어영대장을 거쳐 판이금부사로 기용했으며 그녀는 특별히 동궁에게만 쓸 수 있는 저하의 칭호를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순왕후는 숙선 옹주를 일반 후궁의 딸로 볼 수 없다며 공주와 옹주 사이의 명칭을 주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완성된 한중록을 수빈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딸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의 생애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담은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녀가 이 귀중한 글을 수빈에게 맡겼다는 것은 수빈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빈 박 씨가 궁중에서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권력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왕실의 대를 잇는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왕비를 능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더욱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정조 역시 수빈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정조는 수빈의 백부이자 박준원의 형인 박윤원과 서찰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였고 박준원의 장남이자 수빈의 큰오빠인 박종보를 신임하고 총애하였습니다. 왕이 후궁의 친정 식구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그 후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수빈 박 씨의 입궁은 조선 후궁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승은이 아닌 간택으로 들어왔고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외적인 예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현명함과 덕망이었습니다. 검소하고 온화하며 왕비를 존중하고 궁중의 화목을 이끌어낸 그녀의 품성이야말로 정조가 찾던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1790년 6월 18일 마침내 왕실의 희망이 탄생했습니다. 집복헌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울음소리는 비극으로 얼룩졌던 왕실에 다시 한번 찾아온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현명하고 검소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6월 18일 창경궁 집복헌에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수빈 박 씨가 입궁한 지 3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지자 후사가 없음을 근심하던 정조는 아들이 태어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아기가 훗날 조선의 제23대 국왕이 될 순조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왕자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음력 6월 18일은 순조의 할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생일과 똑같았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경우가 조선 왕조에서 유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아들의 생일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1791년 6월 18일에는 해경궁의 생일과 순조의 첫 돌을 맞아 잔치도 크게 열고 백성들에게까지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순조는 후궁 소생이었으나 무뇨세자가 7세로 요절한 뒤 이때까지 정조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불렸습니다. 원자라는 호칭은 왕세자로 책봉되기 전 왕의 적장자나 그에 준하는 왕자에게 붙이는 존귀한 칭호였습니다. 비록 후궁 소생이었지만 순조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왕실의 유일한 희망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정조실록에는 왕자 탄생에 대한 정조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신들과 신하들을 불러 함께 경사를 나누었고 궁궐 안팎으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1786년 무뇨세자와 의빈 성씨를 잃은 후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정조의 나이 39,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신중했습니다. 대신들이 세자로 책봉할 것을 몇 차례 건의하였으나 정조는 순조가 자신이 세손으로 책봉된 나이가 될 때를 기다려 세자로 책봉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이 순조는 유교적 소양을 쌓으며 국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어린 나이에 세손으로 책봉되어 겪었던 고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793년 정조 17년 3월 1일에는 숙선 옹주를 낳았습니다. 수빈 박 씨는 이제 왕자와 옹주를 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정조에게는 아들과 딸을 함께 둔 완전한 가정이 생긴 것입니다. 정조와 수빈 박 씨가 부부로 지내던 14년 동안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정조는 어질고 온화한 성품의 검소한 생활을 하는 그녀를 어진 빈이라 부르며 총애했고 집복헌과 가깝게 위치한 영춘원에 머물게 했습니다. 궁중에서 수빈의 위치는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왕자를 낳은 뒤 왕자를 낳지 못하는 왕비를 위로하고 공경하니 온 궁중에 화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행실이 착하고 예절이 바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이 적으며 의복과 일상용품들을 극히 검소하게 하니 조야에서 현빈이라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수빈의 검소함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궁녀가 옷을 짓고 남은 천조각을 버리자 그것을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자 아첨하는 무리들이 뇌물을 바치자 수빈 박씨가 의금부에 이를 알려줄 줄이 의금부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검소했던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를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수빈의 백부이자 박준원의 형인 박윤원과 서찰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였고 박준원의 장남이자 수빈의 큰오빠인 박종보를 신임하고 총애했습니다. 정조와 박종보는 돈독한 사이였으며 정조는 박종보를 격식 없이 대하기도 하였고 많은 선물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박종보에게 보낸 편지는 어찰첩에 수록되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조가 수빈의 친정 가문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실의 어른들도 수빈과 그녀의 자녀들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당시에 수빈의 부친인 박준원을 어영대장을 거쳐 판의금부사로 적극 기용했으며 그녀는 특별히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만 쓸 수 있는 저하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순왕후는 숙선옹주를 일반 후궁의 딸로 볼 수 없다며 공주와 옹주 사이의 명칭을 주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하라는 칭호는 원래 동궁, 즉 세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정순왕후가 특별히 수빈에게 이 칭호를 쓰도록 한 것은 그녀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경궁 홍씨는 완성된 한중록을 수빈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딸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자신의 생애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담아 쓴 매우 사적이고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런 귀중한 글을 수빈에게 맡겼다는 것은 해경궁이 수빈을 자신의 며느리이자 딸처럼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흘러 1800년 정조 24년 1월 1일 순조는 11살이 되던 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순조는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이 있었던 세종 제위기를 제외한다면 가장 짧은 세자 시절을 보낸 임금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그가 정조의 사실상 외아들로서 즉위하긴 했지만 정실 효의왕후 소생의 적자가 아닌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순조든 나중에 태어날 수도 있는 적자든 성인이 될 때까지 살기 어려워질 정도로 나이도 많아졌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있는 서자인 순조를 급하게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1800년 2월 세자로 책봉되고 6월에 아버지인 정조가 승하자마자 왕위에 올랐으니 4개월 동안만 세자 시절을 보낸 셈입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왕실 전체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1800년 정조 24년 음력 6월 정조가 병칠의 중 끝내 승하했습니다. 1800년 순조 즉위년 7월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즉위와 함께 왕의 법적 증조모이자 영조의 계비인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수빈 박씨는 이제 국왕의 생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조 즉위 후에도 시할머니인 대왕대비 정순왕후, 시어머니 해경궁, 왕대비 효의왕후에게 하루 3차례 문안했습니다. 아랫사람을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게 이끌었고 복식과 그릇은 진귀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평상시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1803년 순조 3년 숙선옹주의 혼례를 위해 금혼령이 내려지고 이듬해 희정당에서 숙선옹주의 부마 초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해 중의당에서 재간택이 이루어지고 전 정랑 홍인모의 아들이자 홍석주의 동생인 홍연주가 부마로 뽑혔습니다. 1804년 순조 4년 5월 27일 숙선옹주는 12세의 나이에 홍연주에게 하가했습니다.
숙선 옹주는 순조의 유일한 동복 누이로 순조와는 사이가 좋았는데 순조는 옹주의 혼인에 기해 내수사의 명에 쌀 100석, 무명 10동, 포 고동, 돈 3,000냥을 내리게 하고 이는 숙선 옹주의 한한 일이니 전례로 삼지 말라고 하교했습니다. 이후에도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집간 숙선 옹주의 집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순조는 어머니 수빈 박씨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누이 동생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수빈 박씨가 낳은 왕자와 옹주는 단순히 왕실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786년의 비극 이후 왕실에 찾아온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던 궁궐에 수빈 박씨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화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낳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왕비를 능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의왕후를 더욱 공경했고 왕실의 모든 어른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녀의 검소함과 겸손함 그리고 온화한 성품은 궁궐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투와 암투로 얼룩지기 쉬운 궁중에서 수빈 박씨는 화목과 평화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후궁의 신분으로 생존시의 아들이 국왕이 되는 영예를 직접 누린 사람은 수빈 박씨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덕망과 처신이 왕실의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790년 6월 18일 집복헌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울음소리는 조선 왕실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1780년대를 지나 이제 왕실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현명하고 검소한 한 여인, 수빈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정조는 1800년 승하하기 전까지 수빈 박씨와 그녀가 낳은 자녀들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를 잃은 후 4년 만에 찾아온 이 가족은 정조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빈 박씨는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 평생 덕망과 검소함으로 왕실을 섬겼습니다. 창경궁 집복헌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를 낳았던 그곳에서 순조가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의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훗날 조선의 국왕이 되어 비록 세도정치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34년간 왕위를 지켰습니다. 수빈 박씨가 가져온 평화는 단순히 후사를 이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화기를 가득 채웠고 왕실의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았으며 신하들로부터 현빈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자와 옹주의 탄생과 함께 조선 왕실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1800년 정조 24년 음력 6월 초 정조는 종기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종기는 얼굴과 등으로 번졌고 크기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여 피고름이 나올 정도로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좌의정 심한지와 우의정 이시수의 지휘 아래 내의원들이 온갖 처방을 하여 치료하였고 정조 역시 매번 처방을 묻고 확인했습니다. 정조는 차도가 없자 수은 증기를 쐬는 연운방을 받기로 하였고 연운방을 시술하면서 탕약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더욱 악화하여 미음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은 정조는 음력 6월 28일, 유시양력 8월 18일 오후 5시 7시에 창경궁 영춘원에서 47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햇빛이 어른거리고 삼각산이 울었다고 전합니다. 앞서 양주와 장단 등 고을에서 한창 잘 자라던 벼포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얗게 죽어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이른바 거상도이다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대상이 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왕실과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하기 전 왕대비 정순왕후가 임금을 독대했습니다. 제조 김재찬이 인삼차와 청심원을 받들고 들어왔으나 왕은 이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병이 위중했습니다. 왕대비가 나섰습니다. 내가 직접 받들어 올려드리고 싶으니 경들은 잠시 물러가시오. 왕대비가 영춘원에 들어간 후 조금 뒤에 방 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자 심한지와 이시수 등이 문 밖으로 바싹 다가가 큰 소리로 번갈아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정조 독살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하자 세자가 즉위하니 순조입니다. 대신이 유교에 따라 도승지로 하여금 대보를 받들어 전하게 하였으나 세자는 받지 않고 울부짖으며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관 3사가 또 누차 사위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하면서 복합하니 비로소 윤허하여 따랐습니다. 세자가 면복을 갖추고 빈전에 나아가 대보를 받고 나와서 인정문으로 나아가 즉위한 다음 반교하였습니다. 1800년 순조 즉위년 7월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즉위와 함께 왕의 법적 증조모이자 영조의 계비인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수빈 박씨는 이제 조선 역사상 매우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후궁의 신분으로 생존시의 아들이 국왕이 되는 영예를 직접 누린 사람은 수빈 박씨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후궁들이 왕자를 낳았지만 그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생전에 지켜본 후궁은 수빈 박씨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다른 후궁들의 운명을 살펴보면 수빈 박씨의 행복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해군을 낳은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은 지 2년 만에 사망했으며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는 사후에 아들이 추존되었고 희빈장 씨는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은 보았으나 경종 즉위 전에 사약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영조의 생모로 수빈 박씨에게는 시증조모가 되는 숙빈 최씨도 아들이 즉위하기 전에 숨졌고 시조모인 영빈 이씨는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은 보았으나 즉위하지 못하고 남편에 의해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수빈 박씨가 누린 것은 단순히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내에서 왕실의 최고 어른 중 한 명으로 존경받으며 평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생모인 해경궁 홍씨를 위해 만든 자궁이라는 칭호가 수빈에게도 준용되었습니다. 임금의 생모지만 중전인 적이 없으니 대비도 아닌지라 감히 자전이라 할 수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이 호칭을 쓴 사람은 해경궁 홍씨와 수빈 박씨밖에 없습니다. 자궁이라는 칭호는 왕비와 왕대비 사이에 예우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후궁이지만 왕의 어머니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동시대 중국과 일본에서는 서자가 즉위했을 경우 생모를 황태후로 추존했지만 조선에서는 시호, 원호, 궁호만 내려주고 끝이었습니다. 수빈 박씨는 아들이 즉위한 뒤에도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의 칭호로 형식적으로는 선왕의 후궁, 실질적으로는 왕비와 왕대비 사이의 대우를 받는 어중간한 처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이런 처우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조 즉위 후에도 시할머니인 대왕대비 정순왕후, 시어머니 해경궁, 왕대비 효의왕후에게 하루 3차례 문안했습니다. 아랫사람을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게 이끌었고 복식과 그릇은 진귀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평상시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수빈의 아들 순조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었습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효의왕후를 모후로 섬겨야 했지만 생모인 수빈에게도 극진한 효도를 다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수빈의 아버지 박준원을 어영대장으로 삼고 수빈의 오빠인 박종보와 박종경을 각각 경모 국령과 종척의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박준원의 벼슬은 공조판서와 판돈령 부사에 임명되었고 박종보는 승지에 임명되었습니다. 수빈의 친정 가문인 반남 박씨는 순조 즉위 후 세도정치 가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 중전이 아닌 후궁이므로 공식적인 외척은 아니었던 데다가 반남 박씨 내에서도 수빈 박씨 일가의 지파에서 현달한 인물은 적었기에 안동 김씨의 백중열세였습니다.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세력이 전국을 장악하면서 반남 박씨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803년 순조 3년 대왕 대비 김씨가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과 그 일파에 의해 실각하면서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었고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순조는 어머니 수빈을 위해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를 낳았던 보경당에서 수빈이 거처했습니다. 이곳은 왕자를 낳은 영빈이 머물렀던 곳으로 왕실에서 길지로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조는 장성했고 효명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수빈 박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인 효명세자를 무척 아꼈고 효명세자 역시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1827년 순조는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안동 김씨의 세도를 견제하기 위한 순조의 전략이었지만 1830년 효명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효명세자의 죽음은 수빈 박씨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50세가 넘은 나이였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행복을 누린 후였습니다. 1790년에 낳은 아들 순조는 이미 20년 넘게 왕위에 있었고 1793년에 낳은 딸 숙선옹주도 훌륭한 부마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822년 순조 22년 수빈 박씨는 창경궁 보경당에서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조 22년 12월 26일 가순당 수빈 박씨 보경당에서 서거했습니다. 12월 29일 빈청에서 가순당의 원호를 휘경으로 시호는 현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들인 순조는 어머니인 수빈이 후궁임에도 왕비에 준하는 예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해서 궐 안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흰옷을 입었는데 반대한 사람은 죄다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유하고 국정에 대해 큰 고집을 부리지 않던 순조가 거의 유일하게 강하게 고집을 부리던 부분이었습니다. 수빈의 상장례는 기본적인 규정은 국조 상례보편의 손해상 규정을 준수하되 실제 행례할 때에는 1815년에 있었던 해경궁의 예장을 가장 많이 전례로 삼았습니다. 각 의절을 거행한 시점이나 횟수에 있어서는 국가전례서에서 규정한 손해상, 곧 세자빈의 예장에 맞춰 진행했고 상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거의 세자빈 신분에 준했으나 의무를 그린 도설에서는 그보다 위격이 높은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수빈의 상장례는 세자빈의 예장에 비해 위격을 낮춰서 일반 정일품 후궁보다는 높여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빈이 후궁의 신분이지만 순조의 생모였기에 순조는 정일품 후궁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상장례를 치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어머니 수빈의 죽음을 슬퍼하며 직접 진양문을 지었습니다. 아들 국왕 이공은 감히 선자친 수빈 박씨의 영좌 앞에 고합니다. 왕이 직접 어머니를 위해 제문을 쓴다는 것은 그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조 23년 1823년 2월 26일 사시에 현실에 하관했습니다. 수빈의 묘소는 처음 서울 양주군 배봉산 아래 현재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순조는 생모인 수빈 박씨의 원호를 휘경이라 하고 세자를 데리고 휘경원에 자주 거둥하였는데
이때부터 한적한 마을이었던 휘경원 일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휘경원 또는 휘경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동이라는 지명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풍수설에 따라 철종 6년 1855년 묘소를 양주군 풍양의 순강원 인빈 김씨 묘역 후면 언덕으로 이장하였다간 철종 14년 1863년 양주 달마동, 즉 현 위치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부평리로 이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823년 순조 23년 창경궁 내의 전각에 신의를 봉안하고 현사궁으로 불렀다가 3년 상이 끝나고 사당을 지어 경우궁으로 명명하고 신의를 옮겨 봉안했습니다. 갑신정변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가 경우궁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경우궁은 국왕을 낳은 후궁들의 사당인 칠궁을 구성하는 사당 중 하나입니다. 1901년 고종 38년 광무 5년 고종이 정조를 황제로 추존함에 따라 수빈 박씨도 수비로 추존되었습니다. 최종 시호는 현목수비입니다. 1902년 고종 39년 광무 6년 특진관 이주영 등이 수빈을 황후로 추존할 것을 청하였으나 고종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수빈 박씨의 삶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후궁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낳았고 그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왕실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평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독살, 유배, 사약, 비극적 죽음으로 끝났던 다른 후궁들의 운명과 달리 그녀는 권력이 아닌 덕으로 승리한 왕실의 진정한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함 대신 검소함을, 시기 대신 화목을, 권력 욕심 대신 덕망을 택한 그녀의 처신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았음에도 왕비를 능멸하지 않았고 왕실의 모든 어른들을 극진히 섬겼으며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품성이야말로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아들의 즉위를 본 후궁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1822년 순조 22년 12월 26일 겨울 추위가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수빈 박씨는 창덕궁 보경당에서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70년 5월 8일에 태어나 1787년 궁에 들어온 지 35년, 1790년 아들 순조를 낳은 지 32년 그리고 순조가 왕위에 오른 지 2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보경당은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를 낳았던 곳으로 왕자를 낳은 후궁들이 거처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빈 박씨는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독살, 사약, 유배, 비극적 죽음으로 끝난 다른 후궁들과 달리 그녀는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천수를 누린 것입니다. 순조는 어머니 수빈의 죽음을 슬퍼하며 직접 진양문을 지었습니다. 아들 국왕 이공은 감히 선자친 수빈 박씨의 영좌 앞에 고합니다. 아, 슬픕니다. 자궁에 지극하신 자애로 마침내 소자를 버리셨단 말입니까? 자궁의 높으신 덕으로 장수를 누리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하늘이시여 원통합니다. 이 무슨 연고입니까? 왕이 직접 어머니를 위해 제문을 쓴다는 것은 그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조 22년 1822년 12월 29일 빈청에서 가순당 수빈 박씨의 원호를 휘경으로 시호는 현목으로 정했습니다. 시호인 현목은 행실이 중외에 드러남을 현이라 하고 덕을 베풀고 의로움을 간직함을 목이라 합니다. 그녀의 일생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시호였습니다. 순조는 어머니를 위해 각별한 예우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인 순조는 어머니인 수빈이 후궁임에도 왕비에 준하는 예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해서 궐 안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흰옷을 입었는데 반대한 사람은 죄다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유하고 국정에 큰 의지가 없던 순조가 거의 유일하게 강하게 의지를 보이던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는 후궁을 위해 왕이 3년상을 입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에 대한 효를 실천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던 순조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선 것은 생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장지를 정하는 일도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조는 양주군 배봉산 아래 현재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산 78번지 일대를 묘역으로 정하고 1823년 순조 23년 2월 27일을 택하여 장례식을 거행하였으며 묘소를 휘경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묘자리 후보지로 몇몇 장소가 거론되었는데 배봉산 인근은 민가가 많지 않은 곳이라는 이유로 배봉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순조 23년 1823년 2월 26일 사시에 현실에 하관했습니다. 휘경이라는 원호는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휘는 아름답고 빛나다는 뜻이고 경은 경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수빈 박씨가 왕실에 가져다준 경사와 행복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뒤로 순조는 세자를 데리고 자주 이곳 휘경원에 거동하니 당시 한적한 마을이던 휘경원 일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이름도 휘경원 또는 휘경리로 불렀습니다. 왕이 생모의 묘소를 자주 찾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큰 화제였습니다. 순조는 아들 효명세자와 함께 휘경원을 찾아 어머니를 추모했고 이때마다 한적했던 이 지역은 왕의 행차로 붐볐습니다. 휘경동의 동이름은 조선시대 말기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묘소 휘경원이 있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동이라는 지명으로 그녀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823년 순조 23년 창경궁 내의 전각에 신의를 봉안하고 현사궁이라 불렀다가 3년상이 끝나고 사당을 지어 경우궁으로 명명하고 신의를 옮겨 봉안했습니다. 경우궁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신의를 모시는 7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3년 고종 10의 적영궁 인빈 김씨, 대빈궁 희빈 장씨, 육상궁 숙빈 최씨, 연호궁정빈 이씨, 경우궁유빈 박씨, 선의궁영빈 이씨, 의빈궁이빈 성씨를 궁이라고 하였고 1898년에 궁을 칠궁이라고 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이제 조선 왕실 역사에서 왕을 낳은 7후궁 중 한 명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의빈 성씨가 낳은 무뇨세자는 요절했지만 의빈의 사당도 칠궁에 포함되어 정조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빈 박씨는 다른 후궁들과 달리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본 유일한 후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휘경원은 2차례 이장되었습니다. 1855년 철종 6년에 순조의 능인 일릉의 천장지를 구하면서 휘경원도 천장하기로 하여 양주 순강원 인빈 김씨 묘역 후면 언덕으로 옮겼다가 1863년 철종 14년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북 부평리로 이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설로는 혼유석, 장명 등 망주석 1상, 문인석 1상, 양석 1상, 표섭제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휘경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 종호품 1인과 참봉 1인을 두어 관리하게 했습니다. 후궁의 묘소에 이러한 관리 체계를 둔 것은 수빈 박씨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의 생모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대한제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1901년 고종 38년 광무 5년 고종이 정조를 황제로 추존함에 따라 수빈 박씨도 수비로 추존되었습니다. 최종 시호는 현목수비입니다. 후궁에서 빈으로 그리고 비로 승격된 것입니다. 1902년 고종 39년 광무 6년 특진관 이주영 등이 수빈을 황후로 추존할 것을 청하였으나 고종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생모라 해도 중전이 아닌 후궁 출신을 황후로 추존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사적 논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을 수빈으로 읽어야 하는가,
유빈으로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자의 발음과 관련하여 수빈이 아니라 유빈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현대의 대부분의 서적은 수빈으로 발음하여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는 수뿐만이 아니라 유라는 발음이 존재해 왔으며 수빈 박씨 사망 당시에 한글로 쓰여진 진약문과 애책문 상시문에는 모두 수빈이 아니라 유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48년 세종 30년 동국정운과 1716년 강의 55년 강의자전에서는 를 수로 읽고 표기하였는데 이를 따라 수로 읽고 표기했거나 혹은 수와 유가 혼재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작성된 진약문에는 수가 아닌 유라고 쓴 표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애 한글 표기가 현목 유빈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공식적으로 그녀를 유빈 박씨, 유비 박씨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음의 차이가 아니라 한자 도금이 시대에 따라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9세기 조선에서는 자를 유로 읽었던 것이 명확합니다. 순조가 직접 쓴 진약문, 애책문, 상시문에 모두 한글로 유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수로 읽는 것이 더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수빈 박씨의 비노수는 의빈 성씨의 비노의와 당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어 대사전에 따르면 수는 부수자 온당할 타와 통용되었기 때문에 의와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에게 의 즉 온당하고 마땅하다는 의미의 비노를 주었고 수빈 박씨에게는 수 즉 평안하고 고르다는 의미의 비노를 주었습니다. 두 비노 모두 평화롭고 안정적이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칭 논쟁은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수빈으로 부르든 유빈으로 부르든 그녀가 조선 왕실 5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아들의 즉위를 본 후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한 휘경원은 사적 제36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 26일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 왕릉 40기, 원 13기 등 총 53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수빈 박씨의 휘경원도 그중 하나로 포함되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주민들은 아마 이 지명의 유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년 전 이곳에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선물한 한 여인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순조는 세자를 데리고 이곳을 자주 찾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 효심이 지명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빈 박씨의 삶은 조선 후궁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1786년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정조의 궁궐에 1787년 16살의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함 대신 검소함을, 권력 대신 덕망을, 시기 대신 화목을 선택한 그녀는 1790년 왕실의 희망인 왕자를 낳았고 1800년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1822년 아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빈으로도 유빈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녀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산 국모의 영광을 누린 후궁이었습니다. 독살과 유배와 사약으로 끝난 다른 후궁들의 비극적 운명을 피해 그녀는 덕으로 승리한 진정한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그녀가 잠든 휘경원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유명 조선국 현목 수빈 휘경원. 밝은 조선국의 현명하고 온화한 수빈의 휘경원. 52년의 생애 동안 그녀가 보여준 덕망과 현명함, 검소함과 온화함이 모두 이 한 줄의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이라는 지명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저읍의 휘경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녀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궁정동의 칠궁 안경우궁에는 그녀의 신의가 봉안되어 왕을 낳은 7후궁 중 가장 행복했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수많은 후궁들이 왕자를 낳았지만 그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살아서 지켜본 후궁은 오직 수빈 박씨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덕으로 살았고 왕비를 공경했으며 검소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품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이 아닌 덕망으로, 음모가 아닌 화목으로, 탐욕이 아닌 검소함으로 승리한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휘경, 아름답고 경사스러운 곳. 그 이름 안에 수빈 박씨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경사를 가져다 주었고 그 경사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지명으로, 묘소로, 사당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궁궐의 유일한 해피엔딩, 수빈 박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